정부가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방역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약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올린 가운데 금리가 인상되며 이자 부담도 약 3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해 재시공까지 검토되자 수분양자들의 청약 통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시세 차익 논란 등 신규 상장사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가 불거지며 관련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약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장 기뇨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고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총 5조 1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필요 재원은 지난해 초과세수를 동원할 계획이었는데 대부분 적자구체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키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수준을 코로나 경제 충격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해 앞으로 대출이자 부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수빈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오늘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에서 1.25%로 올라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금통위부터 연속 2차례 인상인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2회 연속 올린 것은 2007년 이후 14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올해 그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이 끝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는 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올라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만 3조 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745조 원에 이르는데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오른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자 부담이 3조 2,670억 원 불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자료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본 건데 최근 가계대출 잔액이 더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이자 부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출금리의 인상폭은 기준금리보다 클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나 2030 세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중될 수 있는 이자 부담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예비 입주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청약 기회를 다시 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청약 통장의 부활은 가능한 것인지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너져버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만으론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순 없습니다.
다만 입주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 이후에도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청약통장 부활 여부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 예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예비 입주자들의 경우 청약 기회만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철거 후 재시공을 하게 되면 분양을 포기해도 청약통장이 살아납니다. 일부 보수 시공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계약자의 과실 책임이 되는 것이라서 청약통장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주 예정자가 직접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입주 예정자와 광주시는 사고 아파트 완전 철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부활은 물론 HDC 현대산업개발은 계약자들이 이미 냈던 돈과 더불어 이자까지 돌려줘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날짜가 오는 27일인 만큼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신규 상장사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으로 이슈가 불거지며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상장사의 스톡옵션 규정이 주식시장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8명의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은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했습니다. 주가는 내리막을 걸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상법상 스톡옵션 행사는 주식을 받은 뒤 2년 후에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 제한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통상 상장 시기에는 스톡옵션 제한이 풀린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합니다. 결국 경영진의 배만 불리는 스톡옵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선 상장 직후 일정 시점에 매각 제한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톡옵션 제한의 필요성은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상장 이후의 특정 기간 동안에 경영진이 즉각적으로 내지는 기회주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매도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가능성들은 사전적으로 조금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의 검토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회사 내부인이 주식을 매각할 때 시장 교란이나 내부 정보를 통한 차익 실현 차단을 위해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규모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IPO 시장의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신규 상장사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긴축 우려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 공모를 앞두고 기관 매도가 계속되며 수급적 공백도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민정 기자가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짚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긴축 우려가 지속되며 전 거래일 대비 1.21% 하락한 2,921.9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연내 4회 금리 인상, 연준 부의장 후보자 긴축 발언 등이 시장 불안감을 키운 모습입니다. 오늘 열린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 1%에서 연 1.25%로 인상을 결정하며 22개월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1.12% 하락한 2,921.92포인트, 코스닥은 2.39% 하락한 971.3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 기관과 개인이 매도했으며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진 건 올해 최대 IPO 대여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이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긴축 우려에 성장주 매력이 감소하며 하락폭이 컸는데 특히 최근 급등을 보였던 게임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증권사들은 게임 대장주로 꼽히는 크래프톤에 대해 작년 4분기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며 7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가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제공했으나 1월 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대형 IPO에 따른 수급 부담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상단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휴대용 프로젝트 더 프리스타일이 북미에서 진행한 예약 판매에서 준비된 수량 3,600대가 조기 소진됐습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180도까지 자유자재로 회전해 벽이나 천장, 바닥 등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100형 크기의 화면을 구형할 수 있는 포터블 스크린입니다. 830g의 가벼운 무게와 한 손에 들어오는 미니멀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고 휴대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캠핑 등의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터는 독특하고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주부터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픽업 트럭 모델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출시했습니다. 픽업 트럭은 SUV와 트럭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차박과 캠핑족 수요가 늘며 국내 픽업 트럭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앞부분은 SUV, 뒷부분은 트럭의 모습을 가진 픽업 트럭. 쌍용 자동차는 2002년 무쏘 스포츠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픽업 시리즈를 계승하며 국내 픽업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안전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고 주행력을 높인 뉴 렉스턴 스포츠칸의 연식 변경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픽업 트럭 모델로 꾸준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차종별 국내 픽업 트럭 판매량에서 쌍용 렉스턴 스포츠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쌍용차가 선보인 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최고 출력 202마력으로 기존 대비 엔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또 스포티한 외관에 국내 픽업 트럭으로는 처음으로 첨단 주행 시스템이 탑재돼 도심 주행 시 사고 위험을 낮춰주고 사륜 구동 모드로 험지 주행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수납 공간을 비치해 운전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데크 용량은 1262리터, 적재량은 최대 700kg으로 넉넉한 사이즈를 갖췄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엔진 파워 업그레이드하고 첨단 사양들을 보강해서 수입 경쟁 차량 대비 압도적인 사양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레저를 원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익스페디션 모델의 경우 직장인의 오프로더 로망을 더 자극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정통 오프로더의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쌍용차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통해 일상에서의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국내 픽업 시장에서 1위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다져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유럽연합의 반대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이 무산됐습니다. 결합은 무산됐지만 이 정부는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대우조선해양의 민간 주인 찾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 민간 주인 찾기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부 전문기관인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양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병할 경우 LNG 운반선의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해 독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새 주인 찾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열악한 재무구조와 시장 업황을 고려하면 재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이 개선돼 이번 사태가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세계 건조 능력이 축소된 가운데 국내 수주 점유율은 늘어나 경쟁 우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쌍용건설이 연초부터 2개 단지 분양에 나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전통적으로 해외 사업에 강점을 지닌 건설사인데요. 올해는 국내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로는 처음 일반 분양을 진행한 쌍용건설의 송파 더 플래티넘이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서울 송파구에 선보이는 더 플래티넘 아파트의 계약을 어제까지 100%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앞서 진행된 청약에서도 2,59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리모델링 일반 분양이라는 화제성과 함께 강남권임에도 전매 제한을 받지 않고 점수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된다는 점 등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부산에서 선보인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 아파트도 청약 1순위 마감에 성공하고 조기 완판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쌍용건설은 전통적으로 해외 건설 사업에 강점을 지녔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주택 사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는 더 플래티넘을 통한 정비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쌍용건설은 올해 12월까지 총 14개 단지 8,000가구 규모의 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해외 사업도 올해는 정상화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두바이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싱가포르에서는 경쟁력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더불어 적도기니와 같은 수익성이 양호한 신시장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3,900만 명이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의 중복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가입자에 대한 정밀 파악에 나섭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과 관련한 업무 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가입자 수, 지급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악용하는 가입자를 걸러내게 되고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음성인식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생생하게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IR+에서는 음성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시장 도약까지 꿈꾸는 기업 엘솔루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엘솔루는 2005년 창립 이후 실시간 자동 통역기를 개발하고 AI 번역과 AI 음성인식 기술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성장한 기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앞장서며 다국어 회의 시스템, 무인 상담 시스템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 영역에 도전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엘솔루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음성을 인식해 바로 받아 적고 원하는 언어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 기계 번역 기술을 통해 실시간 통역, 문법 교정 등 언어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자동 통역 시스템뿐 아니라 외국인이 취약한 문법을 자동으로 교정해주는 AI 그래머 체커 시스템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문장을 넣은 뒤 클릭 버튼을 누르면 문법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 파악한 뒤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엘솔루는 다국어 자동 번역 기술을 개발했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인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는데요. 고도화된 음성인식 기술로 AI 음성인식 솔루션을 다양한 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금융업부터 시작해 전산업, 정부부처까지 많은 기관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비용 감소 효과와 업무량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수기로 작성해야 됐던 부분이 음성만으로도 정보가 입력돼 고객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고객 맞춤형 지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받는 그런 감정을 다치는 부분들을 기계가 대신해주게 되고
기업은 그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고객과의 소통의 채널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 이윤에 크게 이바지하는 이 점. 엘솔로 인공지능 솔루션의 강점은 한국어 음성 인식률이 최대 98%로 타 경쟁사보다 높은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특화된 번역 기술과 주목받는 음성 인식 기술을 접목해 발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언어 학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문장을 클릭한 뒤 말하면 음성을 인식하고 원어민과 비교해 발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해주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점수까지 나오니 영어 실력을 더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엘솔루는 자연어 처리 기술, 음성인식, 인공지능 자동 번역 기술을 접목한 융합 서비스를 개발해 글로벌로 확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왓챠 등 글로벌 시장에서 OTT 사업이 흥행을 얻고 있는 만큼 OTT 시장과 접목해 미디어의 대사를 인식, 자동으로 자막을 달고 번역 기술로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한류가 지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OTT 자막 번역 기술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연내에 서비스 오픈할 예정입니다. 엘솔루는 오는 2023년 국내 코스닥 상장과 싱가포르 SGX 상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IT 기업 중 두 번째로 싱가포르 SGX에 상장하는 기업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교두 거점이자 그 중국 진출의 교두라고 생각해서 향후 엘솔루가 갖고 있는 STT,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그 솔루션을 그 중동, 동남아, 중국에 진출하는 어떤 교두부로 삼고자 싱가포르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한파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강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4도로 이맘때 겨울 날씨치고는 덜 춥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글피인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을 치는 등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곳곳으로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강원 영서에 1에서 5cm, 서울, 경기, 충청에 1cm 내외, 전북 북부 지역은 1cm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말 동안 공기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전국의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여기에 수도권과 전라 동부,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까지 건조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및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4도, 대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이며 춥지만 낮에는 강릉 7도, 울진 6도까지 올라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강한 한파가 지속되겠고요.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로는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